알기 쉬운 헌법재판 이야기, 범죄와 처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범죄와 처벌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일은 보통 사람들에겐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형사처벌을 막고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 과중한 벌을 받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첫 번째가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헌법에 맞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무엇이 처벌되는 행위인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자의 잘못, 즉 책임에 따른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을 국가가 거듭 처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잉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와 처벌에 관한 국가 작용도 다른 국가 작용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속하는 행위를 범죄로 정해 금지하고 처벌한다면 그러한 금지와 처벌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허위통신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비롯한 6개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통해 범죄와 처벌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 보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허위통신 처벌. 내가 한 일이 범죄라고요? A씨는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경제 관련 글들을 올려왔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제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 보유고가 터지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거짓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A씨가 올린 이 거짓 글을 수만 명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A씨는 몇 달이 지난 후 같은 토론방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일보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약 10만 명 이상이 이 글을 읽었습니다. A씨가 올린 글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A씨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거짓된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였는데요. 내가 허위통신 처벌 조항을 위반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법률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A씨의 처벌에 적용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더욱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익은 그 뜻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구성원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공익인지 특정하기는 어렵고 충돌하는 공익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이 법률 조항은 이를 지켜야 하는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는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A씨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공연한 모욕행위 처벌.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말을 하면 안 되나요? 비평가 A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정당의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신문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A씨는 그 글에서 다른 비평가 B씨를 듣보잡이라고 불렀고 몇 달 뒤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드보르잡의 근황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모욕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말했죠. 모욕적이라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형벌을 동원해 보호해 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 형사처벌이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의 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과연 A씨에게 적용된 모욕죄 처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모욕이란 사람에 대해 경멸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을 드러내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모욕이고 그 의미 자체는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그러한 표현의 자유는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모욕을 당한 사람의 명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모욕적 의견이 쉽게 전파되고 그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욕 행위의 처벌 규정이 개인의 감정과 의견의 표현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처벌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간통행위 처벌. 부부 사이의 문제에 형법이 개입해도 되나요? 신랑과 신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까? 이렇게 신랑과 신부는 평생을 사랑하며 함께하기로 혼인서약을 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나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불륜이라고 하는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행위는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당사자에게는 사랑이나 자유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학교 행사에서 만나 가까워진 A씨와 B씨는 서로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간통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각자의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와 B씨를 처벌하는 간통죄 처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은 세 가지로 나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의견은 간통죄 규정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인 행위가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달린 것이고 형벌을 통해서 강제될 수 없습니다. 간통행위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호는 이혼 절차와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규정은 오랜 시간 존재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간통행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처벌 조항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간통행위의 형사처벌은 지나친 자유침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간통을 한 경우라든지
유부남, 유부녀와 간통한 미혼 남녀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다 똑같이 간통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지나친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견은 간통 행위자에 대한 고소의 요건이 불명확하고 간통죄 처벌 규정에는 벌금형이 없는 등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명확성 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간통죄 처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외국에서의 형집행과 국내에서의 처벌. 외국에서 처벌받았는데 또 처벌받나요? 우리 국민인 A씨는 친구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넣어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였습니다. A씨는 홍콩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진짜인 것처럼 제시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콩 교도소에서 약 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후 가석방되어 우리나라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A씨는 우리나라에 돌아온 순간 공항에서 다시 체포되어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 형을 감면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A씨는 형을 감면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한번 처벌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처벌을 받고 거기다 법원이 형량도 깎아주지 않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닌가요? A씨에게 적용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형사처벌은 한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당연히 우리 법원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형법을 가지고 있고 외국 형법에 의한 처벌과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에 의한 거듭 처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A씨가 홍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우리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의 수감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벌할 경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았다는 사정은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을 뜻하고 국가가 행하는 그 밖의 제재나 불이익한 처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해 징역, 벌금과 같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 복귀 이후에 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제한이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헌법적 검토가 필요할 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공무원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할까요?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의 가결이 선포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신문 발행인 A씨.
뉴스기자 B씨, 사립유치원 원장 C씨, 고등학교 교사 D씨, 대학교 총장 E씨는 자신들이 모두 이 법률의 적용 대상자라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었다는데 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공무원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그러게요. 거기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한다는군요. 이들은 다른 민간 영역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만 공무원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청탁금지법의 여러 조항들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교육과 언론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언론계에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어느 범위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인지는 업무의 공공성, 청탁 관행이나 접대 문화의 존재 및 그 심각성의 정도, 국민의 인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국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민간 부문 중 우선 이들만 공직자와 같은 의무를 지게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A씨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6번째 이야기, 직원의 범죄를 이유로 한 회사 처벌. 종업원이 잘못했는데 우리 회사까지 처벌받아야 하나요? A씨는 화물 운반 회사에 고용되어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화물차에 화물을 가득 싣고 운반에 나서면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단속되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를 고용한 화물 운반 회사도 A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A씨에게 법을 어기라고 한 적도 없고 평소 종업원들에게 도로교통법 준수를 강조해온 우리 회사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군요.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도 화물 운반 회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과연 화물 운반 회사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했더라도 그러한 현상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단지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책임 없는 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관련하여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없다면 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를 처벌하려면 회사가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종업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회사에 독자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단순히 회사가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마무리하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대다수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겠죠. 그렇지만 이를 위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범죄와 처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